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 소치 동계올림픽이 끝났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아무튼 올림픽에 참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이들 참 애쓰고 노력하고 참 그동안 연습했던 거, 노력했던 거 다 발휘를 하는데요. 어떤 분이 그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물어봤대요. 당신이 만약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4년 후에 죽는다면 그래도 금메달 따고 싶냐? 그러니까 거의 80% 이상이 금메달 따고 4년 후에 죽는다 해도 금메달 따고 싶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금메달이 그렇게 귀하게 여깁니다. 근데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심판들이 편파 판정을 해가지고 참 우리나라가 3개 정도 금메달을 더 딸 수 있었는데 심판 때문에 억울하게 금메달을 놓친 경우가 3건이나 있었습니다. 제가 그 옛날 거 다 그 동영상을 다시 봤는데 정말 억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수영 선수의 그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4번 레인에 있었는데 실제로 더 먼저 뛴 사람은 3번이 뛰었는데 심판이 잘못 알고 4번으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번복이 안 되고 결국 부정 출발했다고 실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참 금메달 하나를 놓쳤죠. 또 유도에서 조준호 선수가 보니까 좀 애매하긴 한데 딱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심판이 끝나자마자 셋이 딱 조준호 선수가 다 이겼다고 3명이 전원 일치 우승했다고 딱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조준호 선수가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근데 한 2분인가 있다가 번복이 돼가지고 3사람이 이겼다고 그랬으면 이긴 건데 번복을 해갖고 잘못됐다고 일본 선수가 이겼다고 그렇게 판정이 뒤집어졌습니다. 특히 유도 같은 경우는 판정이 애매하기 때문에 심판이 그때 그 순간에 말하자면 누가 이겼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는 거의 뭐 이렇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유도 경기는 안 바뀐다고 그랬는데 바뀌었어요. 또 제일 억울했던 것 중에 하나는 펜싱의 신아람 선수인데 펜싱인데 이렇게 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그러고 전광판에 0-0가 됐는데 주심이 1초 남았다. 1초 남았다고 그래가지고 경기를 더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시계가 안 간 거야, 1초가. 시계가 가야 되는데 시계가 말하자면 작동이 안 돼갖고 멈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상대 선수, 독일 선수가 3번이나 1초 동안에 3번이나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수들 얘기 들으니까 펜싱은 딱 겨누고 있어가지고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야 된대요. 떨어져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탁 불면 그 다음에 한 번 뒤로 갔다가 다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가는 시간이 벌써 1초가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3번씩이나 공격할 때까지 1초가 안 갔다는 거예요. 시계도 안 가고. 시계가 고장난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가. 그래가지고 독일 선수가 1점을 더 따가지고 금메달 놓쳤어요. 근데 이제 원래 그 항의를 하기 위해서는 그 펜싱 그 대를 뭐 이름을 뭐라고 하더만 그 위에서 내려오면 말하자면 받아들이는 걸로 알고 거기서 항의하려면 거기 있어야 된대. 근데 그 다음 뭐 시합이 있었는데 그 시합 때문에 뭐 선수보다 좀 내려가라고 했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항의 중이다. 심판 판정에 대해서 지금 말하자면 어필한다고 그러죠. 그 어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있다. 그러니까 막 말하자면 경고까지 하고 나중에는 레드카드식으로 해갖고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심지어 이 신아람 선수 같은 경우는 막 미국의 그 방송 언론 매체까지 이건 너무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해가지고 아주 크게 기사도 난 그런 내용이에요. 젊은이들의 장래를 망치며 한 나라의 어떤 그 체육계의 판도를 바꿔버리는 그러한 편파 판정. 누가 봐도 편파 판정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도, 뭐, 수영, 유도, 펜싱이 다 안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선수죠. 이쪽은 독일 선수죠.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는 말하자면 금메달 선수니까 견제하기 위해서 또 여러 나라에서 견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억울하게 참 당했는데요. 결국은
큰 나라 봐줬으니까 예모로 판단한 것이며 또 큰 나라를 봐줌으로 인해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뇌물을 받은 것이며 공의로 판단하라고 그러는데 공의로 판단하지 않은 거예요. 참, 이 신명기는 알다시피 내익이 율법을 갖다가 재해석한 펼신 명령명자 다시 펴가지고 다시 해석했다 이런 뜻이거든요. 모세가 이제 자기가 죽음을 앞두고 이제 하나님께서 오라고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설교 3편을 한 게 신명기입니다. 근데 내이기를 잘 풀어서 설교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이기보다 더 설명을 잘 했는데 더 길이가 짧아요. 얼마나 잘 설명을 했는지. 아무튼 이 신명기 내용 중에 오늘은 일부분인데 재판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옳고 그름을 잘 하나님의 뜻대로 잘 판단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재판관도 아니고 그 당시에 사사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재판관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바르게 판단을 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판단을 잘하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판단을 잘하면 우리의 영이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땅 그리고 영적인 땅 천국에서 땅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천국에서도 잘 되는 비결이 뭐냐? 바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첫째 뭐냐? 오늘 19절에 보니까 예모로 보지 말라 그랬습니다. 19절 보세요.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예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모로 보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모란 우리 신체의 조건 또는 뭐 재산, 학벌, 지위, 외적으로 보이는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보고 판단하지 말라.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는 범죄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믿는 자로서 믿음의 형제들이기 때문에 다 같은 형제 자매고 그러므로 예모로 차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제 자매, 즉 하나님이 안에 거하는 성령님이 안에 거하는 그 형제 자매를 말하자면 차별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차별한 것이 되죠. 즉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래요. 만약에 저는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 사진을 보더니 안 보는데 살짝 침을 바른다든지 찢어버린다든지 발로 밟으면 그 사람이 저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데 즉 하나님의 사진인데 사진을 갖다가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인데 예모로 보고 판단, 뭐 키가 작다, 몸이 뚱뚱하다, 뭐 흑인이다, 뭐 공부를 안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차별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저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세라는 사람인데 이세의 아들 중에서 내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라.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갑니다. 가서 이세의 집에 딱 가가지고 아들들 오라고 그러면서 제일 큰아들부터 이제 들어옵니다. 큰아들 엘리압이 딱 들어오는데 와 용모와 신장이 얼마나 탁월한지 형제들 중에서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남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장남한테 주라는가 보다 하고 막 기름을 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애모를 보지만 나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16장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모로 보지 않는다. 즉 중심을 본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막내 아들 우리 다윗도 얼굴도 괜찮고 용모도 괜찮지만 형에 비해서는 좀 애소했던 것 같고 그 당시 나이도 16이나 17밖에 안 됐으니까 한 17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은 다 오라고 그러고 막내는 너는 양이나 차라. 너는 나이도 어리고 애소하니까 너는 그래도 양치는 게 낫겠다 하고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다 노. 그러니까 이상하거든요. 아들이 더 왔냐 그러니까 지금 말째가 지금 양치고 있다니까 말째가 빨리 오라 해가지고 말째 오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죠. 형들이 다 보는 앞에서 기름을 부는 걸 보면 바르게 판단하려면 하나님처럼 우리도 예물을 보거나 어떤
밖에 어떤 환경을 보지 말고 중심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하는 친구분이 그런 얘기를 한번 해요. 한 번은 교회 어떤 자매가 아주 그냥 선물을 갖고 왔는데 포장지가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포장지 참 다시 쓰고 싶을 정도로 포장지가 이쁜데 포장지에다가 그 리본도 붙이고 거기다가 또 20분 조화까지 다 해갖고 갖고 왔는데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좀 미국식으로 보는 데서 이렇게 뜯어봐야 A일 것 같고 너무 포장이 잘 돼서 뜯었대. 뜯었더니 또 안에 포장이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잘 뜯었더니 넥타이가 하나 나오더래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매님 그랬더니 그 자매가 웃으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실은요 백화점에 갔더니요 넥타이를 아주 싸게 팔았어요. 저기 기획상품이라 해가지고요 5,000원에 파는데요 괜찮을 것 같아서 목사님 생각도 나고 그래가지고 그걸 샀어요. 근데 사가지고 보니까 이게 이제 기획상품이라 포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포장센터에 가서 그 포장을 했는데요. 포장 다 하고 난 다음에 포장비가 7,000원이래요. 그 넥타이 값보다 오히려 2,000원이 더 비싸요. 그래서 그럴 줄 알았으면 아예 포장을 않고 좀 좋은 거 살 걸 제가 후회했습니다. 근데 이미 포장 다 해가지고 별 수 없이 갖고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그러더래요. 그만큼 세상은 내용보다도 그 포장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세상.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보니까 그 과자 조금만 우리로 말하면 그 뭔 과자입니까 그죠? 하여튼 그 납작한 그 전병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 과자 하나하나 전부 다 포장지갖고 요새 한국도 그거 따라가지고 낱개 포장 많이 하는데 진짜 그거 무슨 보석도 아닌데 하나하나 낱개 포장을 다 한 거 보니까 참 기가 막히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한국도 그렇게 포장을 합니다. 이게 겉모습 포장보다는 우리 내면의 지적인 포장을 하는 게 더 좋고 그보다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내실을 기하는 게 더 좋습니다. 바르게 판단하려면 첫 번째 예모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럽니다. 19절에 계속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너는 굳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뇌물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마라. 왜?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재밌는 글을 봤어요. 선물하고 뇌물을 어떻게 판별할 것인가. 어떻게 보면 선물이고 어떻게 보면 뇌물이잖아요. 좀 돈 많이 버는 사람한테는 뭐 골프채 같은 거 몇백 불짜리도 선물이고 가난한 사람한테는 뭐 단돈 뭐 10불도 뇌물이 될 수 있고 또 이게 선물이냐 뇌물이냐 참 애매한데 세 가지로 판별할 수 있다 해갖고 세 가지를 누가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첫 번째가 수면 판별법이랍니다. 잠이 오면 선물이고 그걸 받고 난 다음에 잠이 왠지 잘 안 오면 그건 뇌물이랍니다. 그 다음에 언론 판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만약에 언론에 공개됐을 때 언론에서 저거 뇌물이라고 인정하면 그건 뇌물이고 그거 가지고 너무 심했다 그러면은 그건 선물이래요. 그 다음에 지위 판별법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 지위를 갖지 않고 내가 지금 지위에서 더 낮아졌다. 예를 들어서 장관으로 있었는데 장관이 아니고 어디 더 뭐 군수라든지 밑으로 내려갔다. 그랬을 때 과연 요만한 선물이 들어올 것인가. 그만한 선물이 안 들어온다 생각하면 그건 뇌물이고 뭐 내가 군수가 됐든 내가 뭐 그냥 시골에 갔든 이 정도 선물은 들어온다 생각하면 그건 선물이네. 그 세 가지. 잠이 오냐 안 오냐, 언론에 보도할 때 이게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내 직위가 달라졌을 때 또 똑같이 이런 게 들어올 것이냐 안 들어올 것이냐 이걸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거 뇌물은 성경에서 나와 있지만 이 선물을 주어갖고 안 통하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좋게 말하면 선물이고 나쁘게 말하면 뇌물인데 하여튼 뭐 주어갖고 안 통하는 데가 없대요. 제가 중국에 옛날에 출장 갈 때 이제 인천에서 배 타고 중국을 갔어요. 가까운 데니까 위에니까. 거기서 이제 차 타고 또 6시간 들어가는데 저한테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대리였으니까 대리였나? 과장이었구나. 그때 과장이었는데 과장님 저 올 때요 표가 없으면 골치 아픕니다 이거. 그러니까 올 때 표도 예매하고 갑시다. 그리고 직원이 하나 있길래 그 돌아오는 날짜 맞춰가지고 표를 달라고 그랬더니 표가 없대요. 그러니까 표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때 우리 이제 공장에 갈 때 이제 판촉물이라고 그러죠. 그 서물용으로 1,000원짜리, 여기로 말하면 1불짜리죠. 그런 1,000원짜리 이 다용도 칼이 있었어요. 뭐 칼도 나오고 뭐 손톱깎이도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게.
이만한 거 1,000원짜리 있는데 귀엽게 만들어졌어요. 그거하고 돈하고 딱 집어넣는데 없던 표가 5개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 대리가 이승기 대리라고, 이름 밝혀도 되나 모르겠네요. 이미 밝혀지 참. 하여튼 이 대리가 그거 하나 하고 딱 넣었더니 없는 티켓이 그냥 말도 없이 쭉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야, 이렇게 그 정도면 제가 볼 때는 선물이라고 보는데, 그 정도 갖고 저렇게 표가 없는 표가 나오니 사람이 이 돈을 안 쓸 수가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그 세관 통과를 하는데 이렇게 요만큼 문을 열어놨더라고. 이렇게 사람을 열어놨어. 그러더니 막 우리보다 뭐 양발 뭐 이런 거 몇 개 갖고 와 그러는데 막 트집을 잡는 거예요. 그 양발 그 우리가 장사를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딱 보면 알지. 그런데도 자꾸 트집을 잡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양발이 너무 좋거든요. 그 중국 거에 비하면. 예를 들어서 화장지 같은 경우도 그 당시 화장지 같은 거 보면 우리 거는 하얀데, 이렇게 두루마리 화장지라도 하얀데, 우리가 최고로 좋은 초대소라고 그러죠. 말하자면 호텔에서 묵었는데 약간 누리끼리한 그런 그 재생용 화장지, 그런 뭐 하여튼 노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회사 갔다 오면요 화장지가 바뀌어버려요. 하얀 놈이 다시 노란 걸로 바뀌어요. 우리가 또 하얀 거 끼워놓으면 또 노란 걸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가져가는 거예요 다. 그게 좋으니까. 그런데 양발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거는 막 이런 데 옆에다 딱 옆에 이렇게 수도 놓아져 있고 막 좋잖아요. 탄력성도 좋고. 그러니까 그냥 양발 하나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열어져 있잖아요. 툭 집어넣고 팡 때리고 보니까 양발이 쭉 들어가서 밑에 떨어지더라고. 다시 또 빈통에 만큼 나와. 또 그 다음 사람 오면 또 뭐 하나 주면은 탁 넣고 탁 때려 놓으면은 휙 들어갔다 떨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빈 서랍이 이렇게 나와요. 양발 하나 주니까 통과되는 거야. 아이고. 이게 없으면 통과가 안 되는데, 특히 후진국일수록 뇌물 없이는 되는 게 없어요. 심지어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 다리 건설 하나 하려면, 예를 들어서 뭐 5천만 불이 든다 그러면은 뇌물로 들어가는 게 한 4,500만 불이고 다리 공사가 500만 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만 놔둬도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 돈은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세멘트가 들어갈 게 안 들어가고 막 자갈만 갖다 깔아놓으니까 그냥 성수대교도 무너지고 아우 아파트도 무너지고, 그냥 밀지도 않았는데 가만 놔둬도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뇌물을 받으면 지혜자도 눈이 어두워지고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굽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김성주 회장이라고 있는데요. 그 회장의 자기 간증을 쓴 게 있어요. 미국 유학하고 현장 유통 실무도 경험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사업을 시작할 때인데, 선배가 그러더래요. 한국에서 성공하려면 말이야 3가지만 잘하면 돼. 내가 이거 노하우니까 가르쳐 줄 테니까, 첫째 술 잘 마셔야 되고, 둘째 거짓말 잘해야 되고, 셋째 신봉투 뇌물 잘 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암만 유학 오고 뭐 실무 경험 있어도 이거 사업하기 어렵다. 그 말을 듣고 고민이 생겼어요. 이거 내가 그래도 명색이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고 내가 여자고 또 3가지고 뭐 술이라든지 거짓말, 이거 뇌물 주는 거, 이거 체질에도 맞지 않는 이런 걸 어떻게 하나. 회사 매출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뇌물도 주고 거짓말도 하고 술도 먹어야 되나, 타협을 해야 되나 고민 많이 하다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겠지. 또 내가 이렇게 하고 잘 성공하면 좋은 사례를 만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뇌물을 안 줬답니다. 그랬더니 이거 잘 팔리던 브랜드인데 면세점에서 어느 날 보니까 싹 없어져 버린 거야. 뇌물 안 줬다고. 또 어디 납품하려고 찾아갔더니 3시간을 기다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담당자가 뇌물 안 주니까 기다리게 하더니, 딱 만나더니 3분 정도 얘기되니 바빠서 이 얘기 더 못 하겠다고 해서 가라고 하더래. 3시간 기다렸는데 3분 면담하고 쫓겨났답니다. 또 백화점에다 물건을 납품했는데 백화점에서 그런 물건 받은 적이 없다고 또 오리발려지. 심지어 세관은 공무원인데도 세관원도 당신 물건 온 적 없다고 그러고 그냥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불이익을 많이 당하고 정말 힘들게 했었는데, 뇌물 주지 않고 사업하면 면세점 사업을 했는데 면세점 사업은 99% 실패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면세점이 독과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만 납품이 들어가기만 하면 팔리는 거니까 어쨌든 여행객들은. 왜냐하면 나라에서 인정한 거고 제품이 괜찮은 거기 때문에 면세점에만 들어가면 일단은 판매는 되는 거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면세점에 못 들어가면, 즉 뇌물을 안 주면 못 들어가게 되고 못 들어가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99% 다 망한다는 거예요. 뇌물 안 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부패의 말하자면 부조리에 대해서 쓰기로 책 한 권도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많은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1997년도에 한국 전체 면세점의 5분의 1을 납품하는, 대행하는 최고 면세점 에이전트가 됐다고 그래요. 김성주 회장, 여자있거든요. 김성주 회장의 그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래요. 어느 때 보면 이거 뇌물 안 주면 안 될 것 같고 술 안 마시면 안 될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지만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저렇게 술 먹고 저렇게 나한테 접대해놓고 빼돌리지 않겠나 생각하면요. 장기적으로 사업을 하면 저런 사람 거 받으면 안 되거든요. 술 대접하는 사람 거 받으면 안 된다고. 뇌물 주는 사람 거. 왜? 장기적으로 그 뇌물 준 거 다 자기한테 납품원 돼서 빼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머리가 있는 사람 같으면, 깨있는 사람 같으면 그냥 저 하위 담당자라면 몰라도 깨어있는 회장이나 사장 같으면 절대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좋은 물건 주는 거 좋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뇌물 받지 않고 판단을 바르게 하면 아까 말씀한 대로 땅을 차지한다. 이 땅에서도 돈을 벌게 되고 천국에서도 천국 땅도 차지한다 이거예요. 세 번째, 공의만 좋지라 그랬습니다. 20절에 보면 너는 마땅히 공의만 좋지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공의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이죠. 억울한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게 공의가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공의로운 세상을 될까? 근데 우리 사람들이 다 선악과를 타먹은 후손들이라 죄가 다 있죠. 그리고 이렇게 공의로 행동하기가 참 어려운 게 사람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할 때 이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빵을 똑같이 나눠 먹자. 근데 나누는 사람이 지껏 더 챙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똑같이 나누라고 그러고 다 나눠주고 제일 마지막에 남은 것을 그 나눠주는 사람한테 주게 하자. 그러면 공평하게 나눌 거 아니냐. 또는 나누는 것은 A가 나눴으면 가져가는 것은 B가 먼저 가져가게 하자. 그러면은 반절 똑같이 나누자고 할 때 B가 큰 거 가져가 버리면 안 되니까 정확하게 가운데 자를 거 아니냐. 이런 거. 그런 거 연구를 많이 했어요. 마샬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해가지고 연방 건물을 마샬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는데 흑인 최초의 대법관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대학생 때 풋볼 선수였는데 여자하고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다운타운에 있는 식당 화장실에 딱 가려고 그랬더니 화장실에 백인 전용이기 때문에 흑인은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너무 급해가지고 바지에다 오줌을 쌌다는 거예요. 그 여자 보는 데서. 그래서 내 후손들 후배들이 여자하고 데이트하다가 바지에다 또 오줌 싸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창피한 일을 당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막 노력을 해가지고 애써가지고 흑인 최초의 대법관이 됐으니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장애물을 건너서 그 연방 그 대법관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훌륭하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연방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판단하려면 그냥 사사로운 생각, 사사로운 이익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공의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옛날 그 중국의 진나라에 기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말하자면 재상 중에서 최고의 그 수상 자리에 있었는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물러갈 때가 됐어요. 진나라 왕 진왕 도공이 수상에게 물었습니다. 만약에 후임 수상을 청구한다면 누구를 청구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해오라는 사람을 추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란 거야. 해오는 그 수상이 말에 결정하면 무조건 다 반대하고 자네의 정적 아닌가? 정치적인 적인데
어떻게 그 사람을 청구하는가? 그랬더니 기회라는 사람이 이랬습니다. 왕께서 저한테 물어본 사람은 정적이 누구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누가 수상자리에 저기만 재산감인가를 물어봤는데 비록 저의 정적이고 저하고 의견은 다르지만 수상 재산감으로는 그 해오라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그랬더니 와 깜짝 놀란 거예요 왕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해오 말고 만약에 또 다른 사람 하나 청구한다면 누구를 추천하겠는가 그랬더니까 그 다음 적임자는 오라는 사람입니다. 왕이 또 놀라는 거예요. 왜? 오는 누구냐면 자기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 오는 당대의 재산감으로 아주 최고로 쳤어요. 그러니까 왕이 생각할 때 누구를 수상으로 추천하냐 그랬더니 자기 정적을 추천하고 아들은 두 번째로 추천한 거 보고 이 사람은 됐다. 사사롭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자기를 반대했다고 해서 청구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청구하지 않고 이렇게 공의롭게 판단하는구나 해가지고 나중에 이 기회가 물러났을 때도 뭐 어려운 일이 있고 그러면은 늘 그 원로 수상이었던 그 기회한테 지혜를 구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들은 그대로 다 들어줬다고 그래요. 우리가 공의로 판단하면 살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얻게 되는 그런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바르게 판단하려면 참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예모로 눈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중심을 봐라. 뇌물을 받지 말라. 그리고 공의로 판단하라. 그러면 바르게 판단하면 우리의 영이 살고 우리 육신이 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복받고 산다는 거죠. 판단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참 이 땅도 차지하고 천국도 참 좋은 자리 차지하는 그런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